엔비디아가 또 엄청난 일을 벌였어요. 아니 이미 AI 칩 시장의 거의 절대 강자잖아요. 근데 갑자기 200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27조 원이 넘는 돈을 주고 그록이라는 스타트업을 인수했거든요. 이게 엔비디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는데 솔직히 좀 의아하지 않아요? 이미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인수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경쟁사 하나 없애거나 기술 하나 사오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젠슨 황 CEO가 그리고 있는 그 AI 제국의 마지막 영토를 차지려는 움직임, 이렇게 봐야 해요. 특히 그록이 어떤 회사인지 알면 더 흥미로운데, 이게 구글의 AI 칩, 그 TPU 있잖아요. 네, 알죠. 그걸 만들던 핵심 개발자들이 나와서 차린 회사예요. 와, 그럼 그냥 경쟁사의 심장에서 엔진을 통째로 꺼내온 거나 마찬가지네요. 단순히 GPU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AI가 만들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아예 지배하겠다. 와, 이런 야망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저희랑 같이 이 젠슨 황의 진짜 속내가 뭔지, 이 거대한 그림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앞으로 뭘 바꿀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왜 하필 그록이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구글 TPU 팀 출신들이 2016년에 세운 회사인데 27조 원이라는 돈은 정말 상징적이에요. 2019년에 멜라녹스를 70억 달러에 인수했을 때도 다들 놀랐는데 이번엔 그 3배가 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록이 회사를 팔 생각이 별로 없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이미 연간 매출이 5억 달러, 그러니까 한 6천억 원 넘게 잘 나오고 있었거든요. 젠슨 황이 얼마나 끈질기게 구애를 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죠. 거의 제발 우리한테 와달라고 매달린 수준 아니었을까요? 그만큼 절실했다는 뜻이죠. 사실 이번 인수의 핵심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AI 팩토리예요. AI 팩토리요? 네. 젠슨 황이 꿈꾸는 그 거대한 인공지능 공장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부품을 사온 셈이죠. 이걸 이해하려면 AI 작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AI 팩토리.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럼 그 공장은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이걸 영화 제작팀에 비유하면 아주 쉬워요. 영화 제작팀이요? 네. 우선 전체 촬영을 지휘하고 스케줄을 짜는 감독이 필요하죠. 이게 바로 CPU가 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이에요. 아, 감독이 CPU. 그리고 엄청난 컴퓨터 그래픽을 만들어내는 시각효과, VFX 팀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바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훈련시키는 GPU의 역할이고요. 또 촬영한 데이터를 안전하고 빠르게 옮기고 관리하는 제작팀도 있어야겠죠. 그게 데이터 네트워킹과 보안을 책임지는 DPU예요. 와, 그렇게 비유하니까 역할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감독은 CPU, 시각효과팀은 GPU, 제작팀은 DPU.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이 팀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영화에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즉각 반응해야 하는 스턴트 배우도 필요하잖아요. 대본에 없는 액션을 실시간으로 해내야 하는 역할이죠. 그렇죠. 그록의 칩이 바로 이 실시간 추론을 담당하는 스턴트 배우 같은 존재예요. 이미 학습이 끝난 AI가 당신의 질문에 1초의 지연도 없이 즉각 답을 내놓는 역할. 엔비디아는 이걸 XPU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의 영화 제작팀, 즉 AI 팩토리에 합류시킨 거죠. 와,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는 AI라는 영화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심지어 실시간 상영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완전체 팀을 갖추게 된 거네요. 이건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AI를 만드는 모든 과정의 표준, 그러니까 운영체제, OS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무서울 정도의 야망인데요. 그렇죠. 모든 AI 관련 데이터와 작업이 엔비디아라는 이 단일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런 큰 그림인 거죠. 그럼 이 실시간 추론 기술이 구체적으로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콜센터에 전화했을 때 상담원이 제 말을 듣는 동시에 실시간으로 번역된 내용을 보고 통화가 끝나자마자 요약된 내용을 확인하고, 지금도 비슷하게 되긴 하지만 약간의 딜레이가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미세한 딜레이가 사라지는 거죠. 코딩할 때 쓰는 코파일럿이 당신이 뭘 만들려는지 의도를 미리 파악해서 코드를 그냥 즉각 완성해 주거나, 아니면 로봇에게
저기에 있는 파란색 컵 좀 가져다 줄래? 라고 말하면 사람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알아듣고 바로 행동하는 그런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산업 현장에서는 기계가 작업자의 실수를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사고를 막아줄 수도 있고요. 그 지연 시간이 사라진다는 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군요. 젠슨 왕이 왜 그렇게 이 기술에 집착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결국 이게 엔비디아의 해자, 즉 경쟁자들이 절대 넘볼 수 없는 성벽을 훨씬 더 높고 깊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된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그 해자가 어떻게 더 깊어지는지 들여다보면 더 재밌습니다. 구글의 TPU 같은 경쟁 칩들도 물론 성능이 좋아요. 근데 이건 좀 작은 규모의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죠. 비유하자면 동네 작은 연못에서는 물고기를 잘 잡는 낚싯대 같은 거예요. 하지만 챗 GPT처럼 거대한 태평양에 사는 고래를 잡으려면 다른 장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군요. 완벽한 비유예요. 모델 규모가 커질수록 데이터 처리량과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중요해져요.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가 좁으면 병목 현상이 생기고 AI의 응답 속도는 하염없이 느려지거든요. 반면 엔비디아는 처음부터 거대한 항공모함 함대를 만드는 전략을 썼어요. 항공모함 함대요? 네, 하드웨어, 그러니까 GPU, DPU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걸 전부 지휘하는 소프트웨어, 쿠다라는 강력한 생태계를 거의 20년 가까이 만들어 왔죠. 아, 하드웨어만 파는 게 아니라 그걸 100%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꽉 쥐고 있으니 경쟁사들은 칩을 만들어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아주 현실적인 장벽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공급망 장악력입니다. AI 칩을 만들 때 코오스라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패키징 기술이 필요한데요. 잠깐만요. 코오스는 좀 어렵게 들리네요. 이게 뭔지 저희 같은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초고층 빌딩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개의 건물을 옆으로 넓게 짓는 게 아니라 위로 착착 쌓아 올려서 좁은 공간에 더 많은 사무실을 넣는 거예요. 아, 코오스는 덧는 칩을 그렇게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더 작고 빠르게 만드는 기술이죠. 그런데 이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건설사가 전 세계에 몇 군데 없고 엔비디아가 그 건설사들의 공사 물량을 60% 이상을 몇 년치나 미리 예약해버린 거예요. 와, 이건 거의 반칙 아닌가요? 다른 회사든 돈이 있어도 칩을 만들 그 빌딩을 지을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 거네요. 뭐 시장 논리죠.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삼각편대가 합쳐져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깊고 넓은 해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니 젠슨 화왕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단순히 기술과 시장을 넘어서 이 사람의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에 케임브리지 유니언에서 한 연설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지능은 곧 상품이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도발적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이죠. 과거에 우리가 높은 가치를 부여했던 것들, 예를 들면 뛰어난 암기력, 복잡한 수학 문제를 빨리 푸는 능력, 뭐 방대한 지식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이제 AI 덕분에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IQ가 더 이상 희소한 가치가 아닌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좀 섬뜩한 말이기도 해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 남는 고유한 가치는 대체 뭘까요? AI가 다 잘해버리면 당신이나 저는 앞으로 뭘 해야 하나, 이런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젠슨 황은 그 답을 모호하게 정의된 업무에서 찾고 있어요. 모호하게 정의된 업무요? 네, 정답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기업의 적정 가치를 계산하는 일, 이런 건 AI가 인간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이건 명확하게 정의된 업무니까요. 하지만 그 분석 결과를 보고 시장의 분위기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까지 고려해서 그래서 이 주식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최종 결정하는 일은 다르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거기엔 정답이 없잖아요. 수많은 모호하고 복잡한 정보 속에서 직관과 경험, 배짱을 동원해서 판단을 내려야 하죠. 이게 바로 인간에게 남겨진 모호한 업무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로 예를 들면 차트 분석은 AI에게 맡기더라도 공포와 탐욕이 뒤섞인 시장의 심리를 읽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마지막 결단, 그건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와,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까지 제시해주는 말이네요. 정해진 답을 빨리 찾는 훈련보다는 정답 없는 문제 앞에서 최선의 답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거니까요. 맞아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양한 정보를 융합해서 자신만의 판단을 내리는 능력.
그게 미래의 핵심 경쟁력이 될 거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결국 엔비디아의 이런 거대한 계획은 오픈 AI 같은 AI 기업들의 성공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겠네요. 오픈 AI가 더 강력한 AI를 만들수록 엔비디아 칩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또 엔비디아 칩 성능이 좋아질수록 오픈 AI는 더 빠르게 성장하는 일종의 운명 공동체처럼 보여요. 운명 공동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실제로 오픈 AI의 성장세는 무서울 정도예요. 챗 GPT와 기업용 서비스 덕분에 매출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2030년 예상 매출을 1,740억 달러로 봤는데 최근에는 2,000억 달러를 훌쩍 넘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 성장의 열매는 고스란히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 성장성을 바탕으로 엔비디아의 미래 주가를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니지만 이 기업의 가치가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지 가늠해보는 거죠. 네, 몇 가지 가정을 통해 계산해 볼 수 있어요. 2027년에 엔비디아가 주당 약 7.5달러의 순이익, 그러니까 EPS를 낼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여기에 시장 평균 수준의 가치 평가, 즉 P의 25배를 보수적으로 적용하면 주가가 약 188달러 정도가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188달러라. 현재 주가 수준을 생각하면 꽤나 낙관적인 전망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불가능한 수치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28년 예상 EPS인 9.68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42달러까지도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그 사이에 수많은 변수가 있겠죠. 하지만 기업의 성장 방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는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긴 하락세를 멈추고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진 투자자들에게는 지금의 조정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엔비디아의 그로 인수는 단순히 덩치를 키우기 위한 M&A가 아니었네요. AI 시대의 모든 규칙을 자신들이 직접 쓰겠다는 거의 제국 건설 선언에 가까운 행보였어요. AI 연산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생태계를 장악하려는 거대한 계획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셈이고요.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치밀한 전략과 젠슨 황의 원대한 비전에 대해 오늘 정말 깊이 파고들어봤네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죠? 젠슨 황의 말처럼 AI가 세상의 모든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지능마저 값싼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더 이상 정답을 찾는 능력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AI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본질적이고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가장 희소하고 가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당신이 머릿속에 품고 있는 질문 중에 AI가 결코 이해하거나 답할 수 없는 질문은 무엇인가요?